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정부가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확 풀어서 내년까지 수도권에 새집 8만 가구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초와 강남구 등 서울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해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초 미국 대선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강경 보수와 선명 진보의 대결로 판이 짜였는데요. 해리스 월스조가 트럼프 벤스조를 앞서 나간다는 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자 태권도 57kg급의 김유진이 세계 랭킹 1, 2위 선수를 잇따라 격파하고 16년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금메달 타이 기록을 세우면서 신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먼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가 12년 만에 풀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애는 걸 추진하고 재건축 재개발 기간도 확 줄인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일기 신도시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점점 기본적인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선도직으로 선정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주부터 이제 재건축 완성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는 8일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합니다. 먼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네, 발표가 길었고요. 일문일답도 길었습니다. 이걸 요약을 해드릴게요. 정부 발표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예, 어제 그 발표의 제목 자체가 뭐냐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즉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강남권 중심으로 8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 지역의 신규 빌라 공공 매입을 통해서 이걸 공급함으로써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건데 PF 대출 보증 같은 것을 통해서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폐지에 따른 절차 간소화, 서울의 신규 빌라 공공매입 통한 공급, 이게 이제 전월세 시장 안정, 이른바 비아파트 대책, 금융 세제 지원. 자, 이런 뼈대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서울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에 쏠리고 있는데요.
자, 고 원장님, 특히 네. 서초 강남권이 중심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죠. 네, 좀 뭐 난리라기보다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네, 우선 박 위원님께서 뭐 잘 설명을 요약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 그린벨트를 12년 만에 해제를 해서 앞으로 아파트 공급을 8만 가구, 그러니까 총 공급이 이제 약 43만 가구 정도 되는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요즘 집값이 오르는 게 강용성 여목이라고 해서 강남, 용산, 성동, 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 목동, 여목. 예, 여목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인터넷에서는 젊은이들 중에서는 유행하는 단어거든요. 강용성, 여목.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들이 이제 가장 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마용성광 이런 얘기도 들으셨죠? 네, 마포가 들어가죠 또. 네, 마포, 뭐 용산, 또 여기 성동이 들어가고 광진, 광동까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그린벨트에 관심이 가장 이 대책 중에서도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그린벨트에 쏠리는 이유는 이러한 강남이나 도심권이나 소위 선호도가 높은 인기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재건축 재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지역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11월이 되어야 발표를 하겠지만 지금 주로 강남이나 서초, 그러니까 뭐 수소를 포함해서 차량 기지죠. 그다음에 내곡동의 뭐 예비군 훈련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곡동, 그리고 서울 비행장도 나오고 있고 김포 비행장 이런 주변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쏠리는 이유는 지난 2009년에도 MB 때예요. 2012년까지 풀어서 이명박 정부 때. 네, 이명박 정부 때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이 나와서 공급 물량이 충분했고 이때 집값을 잡았던 그런 그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이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좀 인기 지역이죠.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인기 지역의 대체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상당히 집값 안정에는 뭐 단기간은 아닙니다만 심리적 안정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아온 과거 정부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88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바가 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또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 이 그린벨트, 녹색 띠지역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영국에 있는 우리 대사로부터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가 참 좋습니다. 이런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도 좀 도입을 하면 안 되냐. 이래서 1971년부터 77년까지 8차례로 나눠서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죠. 건설부에서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 단속과 서민 아파트에 대한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건설부의 시공 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린벨트의 시작은 그렇고, 자, 지금 얘기를 좀 하자면요. 서울의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 아까 고 원장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짓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5제곱킬로미터를 푼 게 처음이었죠? 예,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할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 시행하면서 그 보금자리 주택의 택지 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서초구 내곡동, 그다음에 강남구 세곡동 일대 5평방 킬로미터를 풀은 이런 일이 사실 대규모로 푼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의 그 2009년, 12년의 조치가 있었고,
산지가 서울에는 이제 북부 쪽은 강북 쪽은 지형 위주로 산지 위주거든요. 근데 강남은 그린벨트가 좀 평평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88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모여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치를 좀 취한 게 있죠? 네, 그렇죠. 지금 다행히 이제 여당이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예, 과거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고 박원순 시장 때는 이제 그린벨트를 절대 반대했어요. 그때는 달랐어요. 당하고 이제 그렇죠. 서울시가. 네, 저도 생전에 그 뭐 박원순 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이 그린벨트 때문에 기억이 좀 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이제 보조를 행보를 같이 맞추고 있다는 점은 몹시 좀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 통해서 공급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주의자니까. 그러시군요. 네, 물론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절차를 다 거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서울시도 이제 도시계획 저도 과거에 했습니다만 네네. 다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크게 무리는 좀 없어 보인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11월에 신규 택지가 이제 발표가 정확히 될 텐데 네. 그때까지는 이제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해서 네. 좀 이제 한시적으로 묶어놓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때 그런데 그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8월 13일부터.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조금 넘어야 될 산도 있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도 있는데요. 우선 전체의 면적이 박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4.6% 그러니까 저도 그린벨트가 적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가 4분의 1이에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가용 토지가 한 20% 되거든요. 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있는데 어쨌든 3등급 이상은 택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고요. 이번에 이제 그중에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8월 13일이에요. 왜냐하면 발표하기 전이라도 투기를 막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기 전이어서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자곡동의 수서 차량 기지라든지 내곡동, 방이동, 김포공항, 뭐 서울공항 주변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천도 나와요. 굉장히 그러니까 노론다리 땅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네, 것을 알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장님이 뭐 쭉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8월 1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1월 발표 때까지 묶어놓은 지역 이제 이게 어디냐? 그래서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데 대상지가 이제 관심이 있거든요. 그 대상지가 이제 이름이 쭉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이미 신문에 그 왜 어렵지 않냐 그러면 저희처럼 이제 토지나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신도시나 과거에 또 MB 때 경험이 있었잖아요. 예, 저도 그때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이게 그냥 아무데나 할 수가 없죠. 산속에 지을 수도 없고. 근데 우선은 입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강남과 서초나 과천이나 또 송파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일수록 주거 환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우선 손꼽힐 것이다. 두 번째는 평지여야 돼요. 근데 이 지역들이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이번에 잘 집은 게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렇게 무슨 창고라든지 그러니까 그린벨트 기능하기보다는 이미 그 난개발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뭐 보신 대로 비닐하우스도 있고 화훼단지도 있고 뭐 그게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놔둘 바에는 저층으로라도 공동주택을 지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욕적이에요. 한 35%를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그때 지난 이명박 MB 정부 때 보니까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세의 75% 이번에도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 것이고 다만 이게 기간을 좀 너무 길면 지금 당장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속도를 내는가 실행 방안을 짜는가 여기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자막에 나온 지역들 지금 거기가 완전히 뭐 그 묶여 있는 데가 아니고 보시면 알지만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근처도 있다고 하고 공항 김포공항의 북쪽이 또 그 그린벨트예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도 있어 면허 시험장 뭐 이런데 주변 등등이 지금 다 관심을 받고 있는 곳들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간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죠. 예, 그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서 한마디로 재건축 기간을 현재 한 15년 소요되는 데서 9년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동시에 처리하고 또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동시 수립하고 또 인가도 일괄적으로 인가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의 요건도 어떤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려면 현재는 그 75%의 그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70%로 낮추고 그러니까 한 5%를 더 완화하는 예, 거예요. 완화하는 거죠. 또 동별 요건도 현재는 2분의 1, 그러니까 과반수가 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 33%만 동의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양 공고 통지 기한도 현재 12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더 이상 왕창 풀겠다. 사실상 안 하겠다. 안 한다는 게 이제 차관에 네. 국토부 1차관에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한다는 개념이 사실상 사라질 거다. 이게 물론 이제 야당이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협조하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 자, 이번 정부 대책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이른바 비아파트 공급의 활성화입니다. 자, 아파트만이 아니잖아요. 자, 이건 어떤 겁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비아파트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파트가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도생주택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정책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그린벨트. 좀 전에 박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 도심에서는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이게 70에서 80%를 재건축 재개발이 차지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중요하고 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 사실 좀 지지부진했던 좀 측면이 있는데 활성화될 걸로 보이고 이번에 비아파트가 포함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대책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빌라 말하는 거예요. 예, 빌라 우리가 빌라. 근데 이 빌라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빌라는 비아파트이면서도 소위 아파트처럼 인기 있는 주택은 아니에요. 네. 이거 저소득층이 소위 말하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상층 이하의 저소득층이 주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빌라의 공급이 오피스를 포함해서 최근에 한 80% 가까이 줄었어요. 아. 왜 줄었을까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 여파로 그러니까요. 예, 피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냥 뭐 보증금 날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빈 공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다가 세입자도 안 들어와요. 이걸 피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아파트는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 내지 5년 정도가 필요하고 재건축은 지금까지 14년이 필요했잖아요. 네. 줄어든다고 해도 거의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단기간에 아파트가 공급이 일어나기 어렵다면 이 틈을 메울 수 있는 게 비아파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두 가지 대책을 내놓았고 첫째는 이미 이 신축된 아파트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서울은 6억 원 이하 다른 지역은 이제 3억 원 이하 이 금액 제한이 있는데 이걸 매입하면 1주택자가 이걸 샀을 때 네. 소위 세금에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로 간주하는 간주된다. 간주를 하는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 중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혜택이 되겠죠.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무제한 매입을 합니다. 11만 가구를. 공공에서 사겠다는 거죠? 사겠다는 것이죠. 사서 이걸 분양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반 또 이 건설업자들이 낡은 주택을 사가지고 새로운 빌라나 비아파트를 공급했을 때 여기에도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기존에 있었던 좀 빈 공간이 있었던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아파트의 공급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꿔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특히 서민들의 주거 공간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지금 전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책 크게 봐서 그린벨트 얘기가 있고 지금 비아파트 대책이 지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빌라 같은 비아파트에는 건설 사업자와 주인 그러니까 임대인뿐 아니고 실수요자 계시고 임차인 등 관련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 이번에 보증금 떼이고 신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맞춤 지원 방안도 나왔죠? 예.
무엇보다도 이제 투명성이죠. 우리가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한 게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 임차인이 그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택 보유를 얼마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인 허락 안 받고. 예, 주인 허락 안 받고 그걸 볼 수 있도록 이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또 가령 노후 저층 빌라의 어떤 주차장 이런 것들도 아파트 수준으로 굉장히 그 이렇게 제대로 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거. 하긴 뭐 이게 노후저층 빌라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예, 그게 네. 가장 큰 고통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그리고 이제 각종 그 빌라 정비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을 해서 29년까지는 5만 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이제 이 고종환 소장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이런 질문들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88 대책 발표하고 보니까 8월 8일이라고 88 대책입니다. 네.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집값과 전월세 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조금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서울과 수도권이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집값도 서울과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이 문제예요. 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잘 예, 모르겠습니다. 93.7입니다. 많이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적정한 주택 보급률은 얼마일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100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죠. 선진국은 거의 120%가 있거든요. 초과돼 있네요. 예, 아니요. 93.7. 그러니까 선진국은? 아니, 선진국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택수가 부족합니다. 서울은.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서울의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는 것은 지금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나온 공급 물량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기보다는 6년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좀 지금 빠졌습니다만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2027년이 되어야 네. 이제 새로 분양이 되거나 빨라야 입주가 일어나요. 3년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기간이 있죠. 그 사이에 당장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데 좀 요점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서울의 집값을 당장 잡기는 좀 기대 난이다. 좀 역부족일 수 있다. 빌라 공급이 좀 늘어나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어서 이게 미스매치다 하는 게 그러니까 좀 더 빨랐으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전 정부 때 사실은 좀 비롯된 거라서 뭐 그런 또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문제가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세 가격이 작년 5월부터 올랐고 매매 가격은 서울은 올해 3월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1년 3년째 오르고 있고 매매 가격은 지금 5개월째 20조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전세 대책을 세울지 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의 평균 매년 적정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5천 가구로 꼽힙니다. 그런데 올해가 1만 9천 가구, 내년이 3만 3천 가구 정도로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좀 낮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좀 전세 대책이 빠진 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면 뭐 집값 안정에는 2, 3년 후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워낙 많은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한 2, 3년 걸리지만 단기 효과가 뭐 대책이라는 게 어떻게 다 만병통치가 되고 100% 들어맞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질식 폭염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 안 올 것 같은데요. 옵니다. 자, 올 가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어제 부동산원에서 자료가 나왔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큰데 거래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거래량은 약 한 5천에서 6천 건인데 아마 7월은 7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요. 집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MZ세대 그리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여유자원에 돈 가진 사람들 강용성, 여목이라고 그렇죠. 또 재건축 이런 쪽으로 좀 쏠리고 있고요. 저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한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매매 가격도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와 매매가 수도권 위주로 오르고 있다. 다만 지방은 좀 온도가 달라요. 여기는 지금 미분양도 나오고 이번에 대책에서도 지방 미분양 대책이 일부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올 가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매매 전세 이번 88 대책이 그렇게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매매 전세 가격 공이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꽤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예, 저는 내 집 마련은 그 서울과 수도권은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공사비도 빠를수록. 왜냐하면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가장 저렴하게 금매를 사는 것. 근데 서울은 이미 금매가 없습니다. 네. 근데 경기 인천은 잘 찾으면 아직 있을 수 있을 것 있다. 같아요. 예, 이 기회 경기 인천을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에 내 집 마련 관심을 기존 주택은 가져라. 그게 그러니까 경기 인천에 급매물 좀 봐라. 네, 지금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다행히 가을 이사철이 이제 휴가 끝나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8월 15일 이전에 한 이유가 9월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낸 거는 타이밍이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 법률 지식이 있는 분들은 경공매가 좋습니다. 경공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이 접근하는 한계가 있고. 좀 어렵죠? 네. 세 번째는 역시 청약 통장을 이용한 분양받는 전략이거든요. 네.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계속 공사비 때문에 오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신규 분양. 근데 문제는 이제 당첨 가능성이죠. 서울은 로또라고 하잖아요. 네, 로또가 되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청약 점수에 맞추어서 하는 전략은 바람직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정도는 집값이 좀 전세가가 하락하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세종이나 대전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올 가을에 조금 미리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급매물 찾아보고 젊은이들은 청약에 꾸준히 넣으면서 이제부터는 실수요를 좀 대비를 하면서 한번 타이밍을 봐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잠깐 한마디 더 하면 네네. 이 윤 정부가 잘한 게 있는데 GTX A, B, C, D, E까지 나왔잖아요. GTX 이 역세권 중심으로 하면 집값이 15에서 23. 이번에 화성 동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더라도 새로운 교통이 좋아지는 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을 눈여겨본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놓겠다고 하는 열차 노선 주변을 또 잘 봐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고종환 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60대 백인 흑수저로 결정됐습니다. 예상 밖의 인물을 러닝메이트로 발탁한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2주 연속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And I got to tell you, I can't wait to debate the guy. I got to tell you, pointing out just an observation of mine that I made. I just have to say it. You know it, you feel it. These guys are creepy and yes, just weird as hell. That's what you see. That's what you see.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지금 보신 인물 바로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가 됐는데 원래는 유대계의 그 펜실베니아 주지사 셔피로가 거론이 됐거든요. 신문들도 유력하다 그랬는데 뒤집어졌습니다. 자, 왜 이런 선택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현 부통령이죠. 예, 부통령으로서 60대, 그러니까 사실 동갑인데 60에 막 우리 나이로는 이제 만 60이에요. 백인 남성을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를 발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농촌 출신이고 또 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성향은 같은 진보 성향이지만 이러한 어떤 서민, 흑수저 이런 컨셉으로 본인의 그 변호사 출신인 해리스 자신과 조합을 이뤄서 나가면 자 대통령은 흑인 여성, 부통령은 백인 남성 이런 조합으로 트럼프를 상대하는데 가장 적절한 조합이다 이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유대인을 내세울 경우에 지금 그 중동 정세가 좀 불리하게 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들을 좀 살펴봤어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전체적으로는 2주 연속 앞서는 게 3개가 계속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처음으로
50%를 넘은 조사도 있네요. 예, 이제 지난달 21일 바이든이 후보 사퇴하고 해리스가 후보로 지명되고 이제 8월 초에 여론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그중에 그 NPR이라는 데서 조사한 걸 보면 해리스가 51%, 그다음에 트럼프가 48%로 해리스가 50%를 넘는 이런 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건 의미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과반을 말하자면 넘는 지지를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그 물론 현재까지의 조사를 보면 아직도 엎치락뒤치락하고 이기는 거 지는 거 섞여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추세잖아요. 네. 추세로 보면 해리스가 이기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 50%를 넘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의 그 노령 변수가 무엇보다도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약점이었는데 이것이 해소되면서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젊은 해리스가 오히려 이제 나이든 트럼프를 공격하는 이런 구도 자체가 뒤바뀌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이완돼 있던 지지층들이 결속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 어떤 최근의 여론조사의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게 경합주 7곳입니다. 경합주는 저희가 뭐 그래픽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아직은 모른다는 그런 치열한 접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합주가 그야말로 승부를 좌우하는데 그래서 여론조사들도 사실 경합주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한 3개 지역 혹은 또 경우에 따른 4개 지역은 아직도 근소하지만 공화당의 트럼프의 우위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아주 이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이 3개 주는 아주 팽팽한 때로는 해리스가 앞서기도 하는 이런 조사는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지역은 해리스가 등장하기 전에 바이든 대 트럼프에서는 다 지는 거였거든요. 7대가 다 넘어가 있었죠. 예, 다 지는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 양상을 경합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네. 그야말로 바둑으로 말하면 눈 터지는 개가 바둑이 됐지만 전체적인 판세가 바이든 때와는 달리 파랗게 물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농촌 출신 흑수저입니다. 17살에 군에 들어가서 무려 24년이나 군 생활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64년생이에요. 이제 만 60의 나이인데 24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또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는 공립학교 교사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출신지인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6차례 육선을 했습니다. 육선을 한 정치인이고 현재는 이제 미네소타 현직 주지사입니다. 주지사로서 성향은 역시 그 진보 성향의 이게 뚜렷한 친서민형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월즈 후보가 또 이 친한파일 수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아버지가요, 6.25 참전했던 용사입니다. 그분이 아들 손을 잡고 군대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군에 갔다는 일화가 있어요. 자, 월즈 후보도 주지사 시절에 2019년입니다. 서울에 왔었죠? 예, 방금 말씀하신 2019년에 주지사로 이제 서울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한 얘기가 미네소타와 한국의 오랜 협력의 역사 그리고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방문을 했었고요. 그에 앞서서 앞에 한국과의 인연이란 건 사실 오래된 겁니다. 아버지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25 참전 용사였고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권유로 17살 때 그 네브라스카 주의 주 방위군으로 입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군대에서 24년간 군인 생활하면서 바로 그 군의 지원으로 나는 학비도 벌었고 대학도 졸업했다. 이러한 자신의 어떤 경력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이 월즈는 그 하원 의원 시절이었던 2011년에 우리가 그 아주 기억도 선연한 한미 FTA,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강력한 찬성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하원 의원이었을 때는 강력히 찬성표를 던졌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고 주지사 때도 와가지고 뭐 미네소타와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파트너십도 자기가 지지했고 네. 여러분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상당히 친한파일 수 그렇습니다. 있어요. 여러 가지로 친한파, 지한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월즈 부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발표된 뒤에 해리스 민주당 캠페인은 24시간 동안에 500억 원 가까운 기부금이 들어왔다는데 이게
민주당 캠프 사상 뭐 기록이라 그래요? 예, 이제 그 7일 날 그 월즈가 부통령 후보로 공식 이제 확정이 되면서 바로 그 하루 사이에 24시간 안에 모금 기부금이 들어온 게 우리 돈으로 495억 원, 그러니까 미화 3,6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거는 그 해리스 선대위가 가동된 이후에 1일 모금액으로 기부금으로 최고 액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서부 이런 데에서 어떤 농촌 지역 이런 데서의 지지가 상당히 아주 폭등세를 보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당초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 주지사 셔피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대책을 세웠었는데 갑자기 월즈 후보로 바뀌니까 좀 당황한 기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상당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비난은 하는데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지금 그 어떤 안정된 이미지의 백인 남성 그러면서도 트럼프로서는 벤스를 부통령으로 내세워서 흑수저 출신이라는 걸 갖고 말하자면 자기는 백만장자 출신으로서 그런 약점을 커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진짜 백이 흑수저, 진짜 백이 친서민, 지금도 사실 재산도 서민인 네. 이러한 그 백인 남성을 딱 내세우는 것이 상당히 그 지지율에서도 당황하게 하는 요인이 됐던 것 같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바로 그 특유의 색깔 공세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무소속 상원 의원이지만 아주 강한 그 진보주의자. 힐러리하고 싸웠던.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그 월즈는 그 샌더스급의 말하자면 극좌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 샌더스급의 이 월즈와 바로 그 해리스 대통령 후보를 둘이 모아놓으면 미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좌파 듀오다. 이런 식으로 색깔 공세로 굉장히 격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안 좋을 때 나오는 게 그런 건데. 되게 잘 안 될 때죠. 네,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먼저 결정된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벤스 아주 젊은 후보지 않습니까? 역시 뭐 흑수저다. 힐빌리 연가라고 해서 뭐 책도 내서 그게 다시 역주행하던데 이 흑수저 같은 듯 또 전혀 다릅니다. 이 대결 매우 흥미롭죠? 예. 우선 그 흑수저 대결 전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구도 자체가 보면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 대 백인 남성, 그다음에 극우 백인 남성 대 진보적인 흑인 여성 이러한 구도 자체가 흥미로운 데다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통령 후보가 같은 흑수저 출신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흑수저입니다. 네. 그 벤스는 사실은 이 쇠락한 공업벨트 지역인 그 러스트벨트 출신 그걸 성장 배경으로 갖고 있어서 노동자층에 좀 지지 기반이 있는 특히 공장 근로자. 예, 공장 근로자들. 그러나 벤스 자신은 사실은 출신은 그렇지만 나중에 벤처 투자가로 또 변호사로 막대한 부를 일군. 돈 몇백억 벌었잖아요. 예, 지금은 사실은 거부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지금 월스는 바로 지금도 재산이 30여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재산 공개한 걸 보면 한 4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주지사까지 한 사람 치고는 참 그렇습니다. 가난하죠. 굉장히 가난한 검소한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오리지널 말하자면 흑수저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그 네브라스카주의 농촌 출신으로서 학생 때는 직접 그 농사일을 이렇게 가족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흑수저지만 완전히 현재 그 트럼프와 해리스의 진영은 다른 완전히 각을 긋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월스가 트럼프와 벤스를 향해서 참 이상한 사람이야. 영어로 위어드라 그럽니다. 굉장히 이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참 위어드한 사람들이야. 이 말이 인기를 끌면서 낙태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선명하게 지금 각이 지어지고 있죠. 예, 그 낙태를 비롯해서 어떤 지금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미국의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은 그 아주 첨예한 그 대립을 보이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어드, 트럼프 이스 위어드라는 해시태그를 붙여서 이 월스가 그 어떤 그 SNS에 유행을 시켜서 상당히 그것이 미국 민들 사이에 많은 아주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조합이다. 이상한 트럼프. 네, 예. 그게 먹힌대요. 예. 네. 자, 이제 미국 대선은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를 90% 적중시켜온 미국 대학 교수가 있다는데요. 일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족집게 교수라는 이 사람, 승리자를 예측을 했다고요? 예, 이 앨런 리트먼이라는 아메리칸대의 석좌 교수인데요. 교수가 자 해리스가 현재로 보건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긴다고는 안 했는데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 특유의 어떤 신중한 표현이죠.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길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교수의 근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10번의 대선 결과를 예측해서 무려 9번을 맞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맞춘 자기의 분석 근거는 대체로 집권당이 승리하려면 한 13가지 정도의 승리 조건이 있다. 예컨대 그 경제 지표, 그다음에 또 제3후보가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서 누구 표를 갉아먹느냐. 뭐 이런 등의 한 13가지의 승리 조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체로 한 8가지를 넘으면 대체로 그 집권당 쪽이 이긴다라고 보는데 그게 해리스다? 예, 지금 해리스는 그와 같은 8개 이상의 조건을 확보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 이후에 어떤 그 민주당이 분열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분열하지 않고 통합이 됐고 오히려 반면에 트럼프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피격 사건을 당했을 때 벌떡 일어서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트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미국의 통합을 외쳤는데 그리고 실제로 한 며칠은 상당히 그 자신의 연설 기조도 통합 위주로 갔어요. 그런데 다시 어떤 해리스가 후보로 바이든을 대체해서 지명되면서 지지율이 올라오고 하면서 굉장히 초조해졌는지 다시 그 특유의 분열적 언어, 극단적 혐오 언어 등을 마구 쓰면서 언론에서 또 비판을 받으면서 역시 트럼프 어디 못 주는구나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그 지지율에서도 현재 많은 근거로 볼 때 해리스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이 교수의 분석입니다. 네.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도를 객관적으로 전해드린 거니까 석 달, 긴 시간입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박성원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파리의 결승선을 앞두고 급피치를 올리고 있네요. 여자 태권도 57kg급의 김유진은 세계 랭킹 1위와 2위, 4위와 5위를 잇따라 격파했습니다. 본인은 24위입니다. 16년 만에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권도 57kg급의 김유진 선수. 저도 새벽까지 봤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본인 랭킹을 뛰어넘어 1, 2, 4, 5위를 다 이겼네요. 예, 어제 역전의 명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알고 보니까 진짜 역전의 명수가 태권도 57kg 그 김유진 선수입니다. 결승전에서 이란의 나히드 키아니 참제 선수를 2대 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대단합니다. 김유진 선수. 세계 랭킹 24위입니다. 자, 그런데 16강전에서 5위, 8강전에서 4위, 그리고 4강전에서 1위 선수를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갔고요. 결승전 상대인 키아니 찬제 선수도 세계 랭킹 2위 선수였습니다. 대단한 역전을 이뤄낸 거죠. 김유진 선수의 금메달로 태권도가 연 이틀 금메달을 따냈고요.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유진 선수의 이 값진 금메달로 우리나라는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13개죠. 신기록 수립, 그러니까 14개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남은 경기 일정을 감안해 보면 이 역대 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 신기록이 예상이 가능하죠. 자, 일단 오늘 이 태권도에서 이 서건우 선수가 남자 82kg급에 출전하고요. 내일은 이다빈 선수가 여자 67kg급에 출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금메달을 기대하는 종목이 이 근대 5종 경기거든요. 근대 5종에서 남자 개인전 전웅채 선수, 또 여자 개인전 성승민 선수에게 기대를 거는데 이 전웅채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2위고요. 여자부 성승민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1위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도 충분히 금메달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자, 여자 탁구 단체전 참 아쉽게도 중국에 또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본을 제친 독일과 동메달 결정전을
10일 오후에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5시가 동메달 결정전입니다. 우리나라와 독일이 동메달을 놓고 겨루게 됐습니다. 여자 탁구에서 이 단체전은 또다시 한번 이 중국의 높은 벽을 실감을 했고요. 0대3으로 우리 여자 대표팀이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단체전에서 이 신유빈 전지희 선수는 여자 복식 세계 랭킹 2위조고요. 단식에서 신유빈 선수가 이번에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는 전력이 우리 여자 탁구 대표팀인데요. 신유빈 선수는 여자 단체전만 보면은 여자 단체전에서 이번 대회 3번째 동메달 결정전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혼합 복식에서 동메달 따냈고요. 여자 단식에서는 아쉽게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했죠. 이번에 여자 단체전에서 2번째 동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동메달 값진 겁니다. 금메달만이 아니죠. 다른 선수들의 선전 소식도 아주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클라이밍에서도 메달을 바라보죠? 예, 그렇습니다. 클라이밍은 이 서채연 선수가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서채연 선수 스포츠 클라이밍 콤바인에서 결선에 올라갔는데요. 이 콤바인은 이 볼더링하고 리드를 합친 종목이고요. 이 볼더링은 4.5m 암벽을 정해진 시간 내에 통과하느냐로 승부를 가리고요. 리드는 15m 암벽을 6분 동안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로 승패를 가립니다. 서채연 선수 볼더링에서 13위 했는데 그래서 이 결선 진출하는 8명이 포함되기가 어렵지 않냐 생각했는데 주종목인 리드에서 선전해서 8위로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네, 준결선의 성적은 초기화되기 때문에 8명 누가 이길지는 그날 한번 겨뤄봐야 됩니다. 메달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9일 금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토요일 오전에는요, 한 주간의 핵심 이슈만을 간추린 주간 정책인 이슈가 방송되니까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말과 휴일 더위 잘 이기시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